오늘 수업할 내용은 전기화학과 너른스트 이퀘이션이고요. 실험 목적은 금속 이온의 이온화 경향을 비교함으로써 각각의 전기화학적 서열을 확인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금속 이온과 그 금속이 금속판과 그 금속이 녹아있는 이온성 화합물을 이용을 해서 금속들 간의 이온화 경향이 어떻게 차이가 나고 이온화 경향 차이에 따라서 반응이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게 실험 첫 번째고요. 실험 두 번째는 화합물들 사이에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전자이동 반응을 이용을 해서 전기 에너지를 얻는 화학 전지의 원리를 이해하고 기전력을 관찰하며 표준 환원 전입값과 비교해 본다. 그래서 이거는 표준 상태에서의 전지를 만들고 그 전지를 구성하는 그 금속 성분에 의해서 기전력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는 게 실험 두 번째고요. 실험 세 번째는 비표준 상태에서 기전력을 똑같이 관찰을 하게 될 거고, 비표준 상태에서는 이제 표준 환원 전입 값뿐만 아니라 다른 값들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 너른스트 이퀘이션을 이용을 해서 비표준 상태에서의 기전력을 구해보는 게 실험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실험 네 번째는 잘 녹지 않는 물질의 침전 반응의 전이차를 측정을 하고 염의 용해도 곱을 구해보는 게 실험 네 번째예요. 그러면 오늘 할 실험들이 대부분이 아니고 다 산화 환원을 통해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산화 환원 반응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살펴보죠. 물론 다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복습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산화는 산화 상태의 증가, 당연하겠죠. 산화는 산화 상태가 증가하는 거고, 그럼 산화 상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은 전자를 잃어버리는 것을 산화라고 하고요. 이러한 산화가 되는 물질을 전자주계 또는 환원제라고도 명명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원은 산화 상태가 감소하는 것을 환원이라고 하고, 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자를 이렇게 얻는 이러한 반응들을 환원 반응이라고 합니다. 전자 받게라고도 하고 산화제라고도 해요. 그래서 어떤 제라고 붙으면은 원래 있던 것과 내용이 반대죠. 산화인데 환원제라고 하고요. 환원일 때는 산화제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붙으면은 반대로 써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환원제라고 하면은 나는 산화가 되고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는 물질이라 환원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소와 여기 아연의 산화 환원 반응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아연은 산화 상태가 0이죠. 0이었다가 반응이 진행되고 나서는 플러스 2가 되었기 때문에 금속 아연은 산화수가 증가했으니까 금속 아연은 산화되었으며 환원제로서의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소는 플러스 1에서 0으로 됐죠. 그래서 수소는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서 환원되었으며 산화제로서의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전자를 주고받는 내용에 대해서만 산화 환원을 얘기했었는데 사실 좀 더 넓은 개념으로 보면은 산소와 수소를 주고받는 데에서도 산화 환원이라는 개념을 이제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물질이 산소를 얻으면은 그렇게 얻은 경우는 산화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산소가 떨어져 나간 경우를 환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수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수소가 떨어져 나가면은 산화, 수소를 얻으면은 환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자에 대한 설명도 있긴 한데 위에서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전자에 대한 내용은 그냥 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온화 경향, 실험 A에서 이제 우리가 이온화 경향을 확인을 할 거기 때문에 이온화 경향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금속 원자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려는 경향을 정성적으로 나타낸 거예요. 정량적으로 나타낸 게 아니고 그냥 순서로만 나타내져 있기 때문에
정성적으로 나타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많이 봐온 원소들이 쭉 나열되어 있죠. 그래서 뭐 포타슘, 칼슘, 소듐,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 쭉 해서 금까지. 그래서 이러한 순서를 사람들이 실험을 통해서 하나하나 찾아낸 거죠. 어떤 게 가장 센지, 어떤 게 작은지, 그리고 그 중간의 순서가 어떤 순서를 이루고 있는지를 이렇게 하나의 표로 나타내어져 있고요. 이온화 경향이 큰 금속은 이온화 경향이 작은 금속 이온에 전자를 주고 자신이 산화되며 이온화 경향이 작은 금속은 이제 전자를 받아서 금속으로 환원이 됩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은 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오면 올수록 이온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어떠한 이온으로 되어 있는 금속과 아이고 표시하면 안 되지. 이렇게 이온으로 되어 있는 금속과 같이 있으면은 자신이 이제 이온화가 되고 요 금속을 환원시키려는 그 성질이 강한 거고요. 반대로 오른쪽에 있으면 있을수록 이온화 되려는 성질이 약하기 때문에 뭐 별로 반응성이 없다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전자를 주려는 성질이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실험을 할 때 실험 A를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다 이제 갈바닉 전지와 같은 형태로 전지를 만들어서 실험을 할 건데요. 전지는 어떤 원리로 작용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전지는 자발적인 산화 환원 반응으로부터 얻은 산화 환원 반응이니까 화학 에너지가 되겠죠. 화학 에너지를 우리가 일에 사용될 수 있는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장치입니다. 우리는 이제 전기 에너지를 바꿔서 이거를 뭐 일에 사용할 수도 있고요. 뭐 전구를 달아서 여기에 전구를 달아서 빛을 내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모터를 달아서 일에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저항을 달아서 열을 낼 수도 있고요. 그럼 이러한 전지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여기 한번 그림을 보죠. 그 두 개의 금속판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아연 금속, 하나는 구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두 개의 금속이 있고 이렇게 금속이 녹아있는 이온이 있으면은 이온 용액에 담궈져 있으면은 이제 전자가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금속이 연결되어 있을 때 이제 이온화 경향을 따져서 한쪽은 산화가 될 거고 한쪽은 환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산화가 되는 쪽은 제가 지금 입 상태가 안 좋아서 발음이 되게 안 좋은데 산화가 되는 쪽은 앞에서 배웠던 이온화 경향이 큰 금속이 산화가 될 것이라는 걸 예측해 볼 수 있고 아연이 더 이온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아연 금속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그때 생성된 전자는 이제 전선을 타고 구리로 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구리에는 전자가 더 많이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액체 속에 있던 구리 이온이 붙어서 이제 구리로 석출되는 과정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두 개의 이제 농도 차가 점점 심해질 건데 그러면은 그 이제 원래 가졌던 이 전이차보다 커지게 되면은 전지가 작용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사람들이 방지하기 위해서 요 염다리를 사용을 해서 한쪽에는 마이너스 이온을 한쪽에는 플러스 이온을 제공해 줌으로써 두 개의 농도 차이가 벌어지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것을 이제 염다리가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염다리는 반응에 참여하진 않지만 그 이온이 점점 그러니까 두 개의 이온 농도 차이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넣어주는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전지가 원활하게 오래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내용이 충분히 설명하기엔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가져와 봤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이죠. 한쪽에는 아연 금속판이 있고 한쪽에는 구리 금속판이 있는데 이제 두 개를 이렇게 전선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은 산화 환원 반응이
진행되면서 한쪽은 산화전극으로, 한쪽은 환원전극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산화되는 쪽이 산화전극이 될 거고, 요 아연 쪽이 산화전극이 될 거고, 구리가 환원전극이 되겠죠. 왜냐하면 구리는 환원돼서 이렇게 계속 구리가 들어오고 있고, 아연은 산화돼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염다리는 두 개의 농도 차이를 좀 줄여주는, 그러니까 이온, 여기 있는 용액의 농도를 좀 줄여주는, 왜냐면 농도 차이가 너무 크면은 이제 비표준 상태에서 배우긴 할 건데요. 너무 커져버리면은 이제 작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지로서 그 이온 차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뭐 산화금속이랑 환원금속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저희 갖고 왔는데, 은은 이온화경이 훨씬 더 작죠. 훨씬 더 작은 편에 속하죠. 그래서 두 개의 이제 이온화 경향 차이가 더 크니까 전자의 이동이 좀 더 빨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가장 큰 마그네슘으로 하면은 더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아연이랑 있으면은 두 개의 이제 이온화 경향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전지로서의 작용을 할 수가 없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표준 상태일 때고요. 만약에 비표준 상태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같은 금속을 사용을 해도 전지로서 작용을 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그림은 다 표준 상태인 걸로 가정을 하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atm 25도씨 1몰에서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구성이 되면은 제 전자는 반대로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산화되는 금속과 환원되는 금속, 산화되는 금속에서 환원되는 금속으로 전자는 이동을 하고, 그 차이가 전기 이온화 경향이 크면 클수록 전자는 더 많이 이동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이거는 제가 지금 입 상태가 안 좋아서 말이 막 헛나오고 발음도 안 좋고,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전지전이, 우리 이제 전지전이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하는데, 전지전이는 갈바닉 전지는 산화전극과 환원전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기 에너지는 두 전극의 전이차에 비례를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전기 음성도 차이, 그러니까 얼마나 멀리 있느냐에 따라서 더 전극의 전이차가 커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를 이제 전지전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기전력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전지전이의 단위는 볼트로 나타내며 이동하는 전하 1쿨롱당 1줄의 1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으로 쓰면은 1볼트는 1줄 퍼 쿨롱이라고 써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지전이는 전압계를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측정을 하는 방법은 전압계는 저항이 이미 알려져 있는 전선을 통해서 전류, 전자를 많이 흐르게 하는 거죠. 전자를 흐르게 하면은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하게 되는데, 우리가 R은 그러니까 저항을 알고 있고 흐르는 전류량을 측정을 하면은 요 전압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이제 표준 환원전이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우리가 전지의 기전력도 구할 수가 있고, 뭐 비표준 상태든 표준 상태든 이 전지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어느 정도의 기전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 표준 환원전이도 굉장히 중요를 합니다. 표준 환원전이는 표준 상태 25도씨 1atm 1몰에서 화학쪽이 환원되면서 전자를 얻으려는 경향을 표준 수소 전극에 대해서 측정한 전지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전위를 그러니까 어떠한 값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겠죠. 우리가 해수면이라는 거는 바닷물이 0이, 그러니까 바닷물을 높이 0으로 잡고 이 위로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이게 뭐 값이 얼마를 갖고 있는지를 측정을 할 수가 있죠. 우리는 자연수에서는 0이 기준인 거죠. 0을 기준으로 숫자가 크냐 작으냐로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자연수는 1 이상이지. 1, 2, 3, 4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건데, 우리가 이제 표준 환원 전위를 측정할 때는 요 수소 표준 전극을 0으로 잡고 이것과 이제 비교했을 때 환원되는 성질이 얼마나 큰지를 정량적으로 적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다 환원 전위만 적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아연도 환원되는 식으로 되어 있고 납도 구리도 다 환원되는 이러한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보다 환원되는 성질이 강하면은 이렇게 플러스로 될 거고 수소보다 환원되는 성질이 약하면은 마이너스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지를 사용을 할 때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전지는 환원 전극과 산화 전극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조사한 거는 다 수소 표준 전극을 기준으로 환원된 것만 구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전지에서 환원 전극에 대해서는 그대로 이 값을 사용해 주면 되지만 산화 전극은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산화 반응은 환원되는 반응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가는 산화 반응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구해졌던 표준 환원 전극에서 마이너스를 해준 값을 사용해줘야 우리가 원하는 산화 전극의 값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도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꼭 마이너스를 해줘야 우리가 원하는 진짜 전지의 표준 기전력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지전이 또는 기전력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이번 실험에 사용할 아연과 구리로 이루어진 전지의 표준 환원 전지 전위를 살펴보면은 이렇게 나중에 반응이 진행되면은 아연은 산화가 돼서 이렇게 2 플러스 이하가 되고 구리는 환원이 돼서 0이 될 거니까 환원 전위인 구리는 그대로 사용해주고 산화 전극인 아연은 이렇게 마이너스 해준 값을 사용을 해서 1.1V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전지들이 표준 상태에서 반응이 진행되는 경우라면은 그냥 앞에 식으로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런 경우는 사실은 별로 없겠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너른스티 이퀘이션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너른스티 이퀘이션은 전지전이와 전진의 성분 농도 사이의 관계의 식입니다. 표준 상태가 그러니까 1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농도를 다 고려를 해서 계산을 해줘야 해요. 그래서 이 관계식을 이용하면은 표준 상태에 있지 않은 화학종들이 관여하는 전지의 전위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상태에 있지 않은 아까 말했듯이 1atm 1몰 25도씨가 표준 상태라고 했는데 사실 이 1atm에 대해서는 고려된 사항이 없긴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 화학 반응이 그냥 1atm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1atm에서 정확히 정의를 해주고 있지 않고요. 이 몰과 온도에 대해서는 정의를 계산을 할 수 있는 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 다음과 같은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폐허 상태에서는 델타 G는 G0 더하기 RT ln Q라는 것을 여러분 책에 잘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 동그라미는 표준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러니까 표준 상태에서 어떤 값을 더해 놓은 값이 비표준 상태에서의 자유 에너지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식은. 그리고 델타 G0는 마이너스 NF 입실론 제로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식을 이렇게 고쳐줄 수가 있습니다. 델타 G에 대해서 마이너스 NF 입실론 제로 또는 그냥 G0가 아닌 경우엔 입실론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여기서 이 입실론 값이죠. 전지전위 값이 이 입실론으로 표현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지 않은 값들은 반대로 이항을 시켜줍니다. 식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0.0591 n분의 0.0591은 요 세 개의 값을
값을 상수화해서 계산해 놓은 값이에요. 그래서 뭐 R은 뭐 8.314는 뭐 상수니까 항상 똑같고, 온도를 그냥 25도씨로 가정했을 때, 그리고 F도 그냥 상수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표준 상태에서 농도만 다를 때가 대부분 실험이 진행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좀 더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Q는 우리가 이제 그 K 평형상수를 공부했을 때 많이 본 값이죠. 우리가 평형 상태이면은 K라고 쓰고 평형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Q라고 쓴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냥 다음 식에 대해서도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비표준 상태에 있을 때 이렇게 그 기전력은 다음과 같은 어른스티피케이션을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까지 계속 ln이었다가 n분의 0.0591로 바뀌면 로그로 바뀐 걸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실험 D는 이제 이러한 기전력 차이를 이용을 해서 용해도급 상수도, 그러니까 용해도급 상수가 사실은 용해도가 크면은 구하기 별로 어렵지 않은데 작은 것들은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러한 기전력 차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하기 어려운 용해도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시를 들어놓은 실험인데요. 그래서 용해도급 상수부터 먼저 살펴보면은 고체 상태의 염이 용해되는 반응의 평형상수를 의미를 한다. 어떠한 고체가 PbCl2가 용액에 녹아서 PbE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될 때 녹아서 평형이 도달했을 때의 상수, 평형상수를 이제 용해도급 상수라고 하고 있고요. 포화 상태는 이제 평형이 도달해서 더 이상 고체가 녹지 않는 상태, 최종적으로 용해와 침전 형성 사이에 동적 평형을 이룬 상태에서 PbCl2의 농도는 일정하므로 평형상수는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고 KSP 용해도급 상수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식을 평형상수 식으로 다시 써준 거죠. 근데 사실 PbCl2가 있어야 하지만 이게 고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모가 1이 되고 그냥 분자 이 두 개만 고려를 해서 식을 써줘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평형상수와 마찬가지로 이 용해도급 상수도 평형상수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이온 농도의 용해도급 상수를 만족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반응이 진행되었을 때 이 용해도급 상수는 반드시 만족을 시켜야 한다라는 조건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좀 더 쉽게 살펴보면은 이게 이제 여러분 실험 D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용해도급 상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여러분이 우선 우리가 이제 아연과 납을 녹여서 이제 전지를 만듭니다. 이렇게 한쪽이 아연이 들어가 있고 납이 들어가 있는 이러한 전지를 만들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이제 녹아 있는 납의 농도를 알고 있죠. 우리가 만들어서 전지를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KCl을 넣어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양의 KCl을 넣어줘요. 그러면은 우선 KCl이 녹으면서 K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될 거고 이온화 경향을 생각을 했을 때 K가 훨씬 크기 때문에 우선 K 플러스가 되고 PB는 PbCl2로 석출이 되어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모든 우리가 과량으로 KCl을 넣어주게 되면은 초반에 모든 PB가 PbCl2로 석출이 되어 나왔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나왔다고 가정을 합니다. 근데 이 가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PbCl2, 그러니까 생성되는 반응이
어떻게 설명을 했나? 잠시만요. 그래, 다시 그릴게요. 이게 난용성염이기 때문에 PB 플러스 CL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게 훨씬 역반응이 훨씬 잘 된다는 가정을 하에, 그리고 PbCl2가 정반응으로 갈 때 반응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가정을 해야 완벽하게 좀 더 쉽게 계산을 하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기 쉬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PbCl2가 반응해서 녹아서 다시 PbE 플러스와 ECl 마이너스로 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하면은 KCl을 넣어주고 반응을 시키면 처음에는 다 PbCl2가 생성이 되겠죠. 모든 PB가 이제 PbCl2를 생성한 후에는 결국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요 평형상수 값을 다시 만족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PB 플러스와 ECl 마이너스로 다시 분리되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다시,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전지전이를 한번 측정을 하고, 이게 이제 평형에 도달했을 때 전지전이를 다시 한번 측정을 하게 되면은 요 전지전이의 요게 차이가 나겠죠. 입실론 값이 전지전이 값이 차이가 나겠죠. 왜냐면은 처음에는 뭐 PB가 1이라는 양이 들어 있었는데 이게 지금 PbCl2로도 존재하고 PbE 플러스로도 존재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입실론 처음에 1일 때보다 2일 때가 훨씬 작은 값을 나타내게 될 거예요. 이게 작게 측정되고, 근데 여기서 변한 것은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이 얼마나 줄었는지, 값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x를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이 x를 계산한 후에는 우리가 요 KCl의 양을 이미 알고 있고 이걸 몰수로 계산을 할 수가 있으면은 얼마가 남아있고 얼마가 남아있다가 다시 얼마나 생성되었는지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형상수 값에서 PB의 농도와 CL 마이너스의 농도를 계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값을 이용해서 평형상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이 좀 이게 설명하기가 좀 복잡하고 그래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런 식으로 잘 녹지 않는 염들의 평형상수 값도 계산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실험 기구로는 동영상을 보고 설명할게요. 동영상이 어딨지? 실험 기구 및 시약은 부피 플라스크와 비커, 염다리, 금속, 전압계, 전선. 시약은 각종 금속 질산 형태의 화합물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연과 납, 구리 세 가지 금속을 2개씩 준비를 하고요.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준비했던 금속에 NO3가 붙어 있는 그런 화합물들을 1몰 용액을 만들어 줍니다. 징크 나이트레이트 1몰 용액을 만들 거고요. 분자량을 계산을 해서 얼마나 사용하는지 계산을 하면은 쉽게 만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액 만드는 거는 워낙 많이 봐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실제로 만들어 보진 않았지만 계산을 하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는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용액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납에 대해서도 구리에 대해서도 1몰 용액 100ml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용액을 20ml에서 50ml 정도 덜어서
준비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는 뭐 일정한 몰수로 또는 당량비로 작용을 하는 게 반응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20에서 50ml 정도 그냥 금속판이 다 잠길 수 있을 정도로만 용액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용액을 이렇게 다 비커에 준비를 하고 이 금속판을 넣어주면 되죠. 근데 주의해야 할 게 여기 보면은 맨 왼쪽에 보면은 여기 징크 그러니까 아연이 들어있는 용액, 그러니까 아연 이온이 있는 용액에는 납과 구리, 그러니까 이온이 녹아있는 그 금속을 제외한 나머지 금속이 들어갈 수 있는 금속판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구리 같은 경우에는 구리를 제외한 뭐 아연과 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연과 구리 금속판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각각의 금속판을 넣어주면은 이제 이온화 경향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비커도 있고 반응을 하지 않는 비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잘 관찰을 했다가 기록을 해서 보고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한쪽은 반응을 하고 있고 한쪽은 반응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 확인이 되죠. 이런 거를 이제 관찰된 거를 써서 보고서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화학 전지를 만들 건데요. 똑같이 3개의 금속을 사용할 거니까 3개를 각각 이제 금속판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잘 자르고 전압계도 준비를 해줍니다. 전압계를 전선과 연결을 하고 이렇게 엘리게이터 클립을 연결을 해서 우리가 이제 금속판을 찝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 후에 이제 금속의 질산염 수용액 20ml를 취해서 비커에 넣고 금속판을 넣은 다음에 이제 전선을 연결해 주면은 전지전이를 측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지를 만들 때 염다리를 넣어서 좀 더 전지가 안정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뷰쇼즌 상태에서는 이제 1몰이 아니라 다른 농도의 용액을 사용해야 하니까 다른 용액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우리 실험에서는 구리를 이제 0.1몰 용액으로 만들어서 실험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이미 우리가 1몰 용액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10분의 1로 물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10ml를 피펫을 취해서 부피 플라스크에 넣고 용액을 이제 100ml 용액을 만들어 주면은 0.1몰 구리 용액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쿠퍼 나이트레이트 질산 구리 용액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0.1몰 용액을 만든 후에 1몰 그 아연 질산염 용액과 같이 사용을 해서 마찬가지로 전지를 만들고 전이차를 측정을 합니다. 제 용해도급 상수를 측정하는 실험인데요. 여기서 이제 아연과 납을 사용을 할 거예요. 두 용액 50ml를 비커에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금속판을 앞에 실험과 마찬가지로 넣고 전지를 만든 다음에 전이차를 측정을 하고 KCl 1.12g을 준비를 해서 넣어줍니다. 오른쪽 전지에, 그러니까 오른쪽 전지 요 PB가 들어있는 용액에 이제 KCl2를 넣어줘야겠죠. 아연 쪽에 넣어주면 안 됩니다. KCl을 넣고 반응이 충분히 진행이 되도록 시간을 준 다음에 다시 기전력을 측정을 한 다음 후 그걸 이용을 해서 이제 용해독 상수를 구하는 게 실험 D입니다. 실험 A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이온화 경향을 실험적으로 확인하는 실험이 되겠고요. 각각의 질산연 용액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제 금속판과 반응을 시켜서 어떠한 금속이 더 이온화 경향이 큰지를 확인하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실험 B는 이제 표준 상태에서 이렇게 1몰, 다 1몰이죠. 1몰 표준 상태에서 전지를 만든 다음에 전이차를 측정하는 게 실험 B이고요. 실험 C는 이제 비표준 상태, 하나는 1몰, 그리고 구리는 0.1몰 용액에 금속판을 담궈서 전이차를 측정을 하는 게 실험 C입니다. 실험 D는 이제 비표준 상태에서 전이차를 측정을 한 다음에 여기에 추가로 KCl을 넣죠. KCl을 넣고 다시 한번 전이차를 측정한 다음에 그 전이차 차이와 그 PB의 농도를 구한 다음에 CL의 농도도 같이 구하고 이 두 개의 구한 값을 이용을 해서 이제 용해독 상수를 구하는 게 실험 D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면 돼요. 처음에 우리가 용액에 들어있는 PB의 농도를 계산을 합니다. 계산할 수 있죠. 우리가 뭐 0.1몰 용액을 사용을 했고 몇 밀리리터를 사용한지를 아니까 그 용액 속에 들어있는 PB의 몰수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KCl 같은 경우도 우리가 몇 g을 사용한지 알기 때문에 그걸 계산을 하면은 KCl이 몇 몰인지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응을 해서 PbCl이 얼마나 생성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 이 PbCl의 양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알고 싶으면 요 PB의 농도를 알아야 되죠. 그럼 이 PB의 농도는 이 전이차 차이를 이용을 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KCl을 넣기 전에 전이차와 KCl을 넣은 후에 전이차를 계산을 하면은 이 전의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달라진 거는 PB의 농도밖에 없기 때문에 PB의 농도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PB 농도를 계산했으면은 뭐 자연히 CL의 농도도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PB의 농도와 CL의 농도를 이용을 해서 용해독 상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사용한 시약은 중금속 폐수통에 버리셔야 하고요. 왜냐면은 우리는 이제 PB, CU, 징크 다 중금속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폐수통에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한 금속 조각은 후드 안에 아마 여러분들 실험했으면 이게 박스 같은 게 있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버리시면 되고요. 금속판은 항상 수직이 되도록 유지하며 집게가 용액에 잠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 이유는 이게 이렇게 두 개의 비커가 있고 용액이 이렇게 차 있고 금속판을 이렇게 담글 건데 이 수직이 되지 않고 계속
뭐 한 번은 이렇게 되고 한 번은 이렇게 각도가 다르면은 그 용액에 담기는 부피가 그러니까 닿는 면적이 다른 거죠. 그러면은 산화되는 양도 다르고 환원되는 양도 다를 거기 때문에 실험마다 조금씩 오차로 작용할 수 있는 원인이 되니까 반드시 수직으로 담가서 항상 비슷한 부분까지 잠기도록, 그러니까 비슷한 면적이 산화되거나 환원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옆다리는 새로운 용액을 사용할 때마다 중류수로 끝을 헹궈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실험이 좀 이상하다 그럴 경우에 끝을 좀 가위로 잘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래도 안 되면은 다른 옆다리를 사용해야겠지만 아마 대부분 이렇게 해주면은 실험이 진행이 될 거예요. 실험 D를 할 때 KCl 첨가 후 용액을 잘 저어서 침전 반응이 잘 일어나도록 하고 농도가 고르게 된 후에, 그러니까 충분히 반응할 시간을 주고 평형상수까지 찾아갈 충분한 여유를 준 다음에 실험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실은 비커 옆다리도 빼고 다 분리해 놓은 다음에 반응을 시키고 실험을 진행하시는 게 좀 더 편하게 실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 처리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어떤 게 반응을 하고 어떤 게 반응을 하지 않았는지 그런 거 써주시면 되고요. 반쪽 반응 여기 써 있죠. 뭐 산화되는 쪽에 반쪽 반응, 환원되는 쪽에 반쪽 반응. 그리고 이게 반쪽 반응을 적으면 찾아봤으면은 여기 값도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값을 이용해서 이론값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실험값과 비교를 해서 오차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비표준 상태죠. 비표준 상태에서의 실험인데 이론값은 앞에 우리가 구한 이론값과 비교를 해서 적어주시면 되고요. 실험 예상값은 요 입실론 제로를 요 실험값으로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실험에서 구한 입실론 제로를 사용하시면 되고 관찰값은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 그래서 각각의 오차율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실험 D는 계산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실험 D를 여러 번 설명했던 이유가 요 토의 3번 때문인데 실험 D에서 전이차 변화를 이용을 해서 평형상수를 구하는 과정을 기술하시오 라고 토의에 적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게 지금 개념도 조금 쉽지 않고 계산도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거 구하는 걸 다 보여드려서 그렇지 이게 계산도 쉽지 않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이제 이러한 원리를 이용을 해서 평형상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게 목적인데 그냥 계산을 해서 결과를 얻는 게 목적이 돼버렸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걸 했는데도 뭘 했는지 모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계산도 복잡하고 뭐 틀리는 학생도 많고 그러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러한 과정에 의해서 그러한 결과가 나오면은 차라리 이것보다는 이거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토의에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갖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평형상수값을 구할 수 있구나 라는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토의에 넣었고요. 토의 1번과 2번은 이제 볼타 전지와 다니엘 전지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고 다니엘 전지의 장점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도 사실 좀 중요한 개념이긴 해요. 이 개념이 다음과 같은 농도차 전지가 있을 때 산화 환원 전구를 구분하고 이 전지의 전이와 전자가 흐르는 방향을 생각해 보자. 우리가 지금까지 산화 환원을 통해서 전지를 만들었을 때 산화 전극과 환원 전극이 다 이온화 경향 차이가 있는 금속으로만 만들었었죠. 근데 이렇게 똑같은 금속으로도 전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지를 만들 때 어떤 게 산화전극이 될지 환원전극이 될지 한번 생각해 보고 산화전극과 환원전극을 이제 정의를 했으면은 전자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는 당연히 쉽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금속을 이용을 해서도 비표질 상태에서는 전지를 만들 수 있구나 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 처리 내용은 D는 고려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똑같은 금속은 실험을 안 하니까 제가 검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빈 공간만 이렇게 고려를 해서 하고, 세기가 어떤 게 가장 센지 적어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실험 값을 드렸으니까 이론 값을 계산을 하고 실험 값과 이론 값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그리고 C에서는 이론 값 구하고 실험 예상값은 앞에서 구한 실험 값을 가져와서 이 입실론 재료로 사용을 해서 너런스 디케이션을 넣어갖고 구하면 되고, 관찰값은 그래서 사용하면 되고, 모차를 구하시면 되고, 실험 D는 안 해도 되고, 실험 A에 대한 거는 이렇게 사진이 아무 자료도 없이 이걸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아래에 넣어 드렸으니까 이렇게 뒷페이지도 있고 여기도 있고 넣어 드렸으니까 어떤 게 반응이 되고 반응이 안 됐는지를 확인을 해서 결과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